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부산 남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경력을 화면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리는 시간은 각각 1분인데요. 먼저 정의당 현정길 후보부터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남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현정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번 총선에 고위직 관료 두 분이 내려왔습니다. 한 분은 행정 전문가라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경제 전문가라 합니다. 부산을 살리겠다 하는데 재산은 부산 밖에 쟁여두고 집도 부산 밖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민생 전문가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독재와 싸우고 시민들과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진짜 민생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거대 두 당은 반칙과 꼼수로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현정길은 네, 이렇게 해서 1분 기조 연설 정의당 현정길 후보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2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이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서 최근엔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이 빈발하는 등 대규모 전염병 발병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을지 각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의료를 영리산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 안 된다고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겠다는 공약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희생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고생하면서 감염병을 막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늘리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은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돈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의 문제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염되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누구는 반내 만내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방역은 잘했다 칭찬하는데 민생 대책은 꼴찌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획을 철회하고 보편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후보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주휴수당을 주지 말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 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다 같이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주장하겠습니다. 해고 없는 기업과 자영업을 지원하면 됩니다. 임대료 지원하고 세금 공과금 면제시키고 장기 무이자로 대출도 해주고 고용도 지원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함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호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은 한 후보자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분은 다른 후보자에게 1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고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면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해 주실까요? 현정길 후보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 주장을 해서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100% 관철시키지는 못하였죠. 준연동형 준자가 하나 더 붙었죠. 아마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가 되지 못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죠. 근데 이게
이거 하고 나니까 지금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도 길어지고 정당이 37개나 등장을 해서 참 국민들이 뭐 이런 투표가 다 있냐라는 네.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 말입니다. 독일밖에 안 하고 있는 연동형 꼭 우리가 도입해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연동형 만들어야 되나요? 비례대표제가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선진국일수록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자, 다음은 이 정의당 현정길 후보가 역시 3분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할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준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야 꼼수를 쓴다고 칩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꿔주고 공천 개입하고 정책 베껴서고 돈도 꿔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에 맞는 것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소신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참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미래통합당에게 원내 제1당을 안겨줄 수 없다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도의상의 문제도 있지만 변칙, 반칙을 허용하게 한 바뀐 선거법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소수의 의견도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선거제도를 보태겠습니다. 바꾼 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거대 정당들이 아무리 상대당이 뭘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도 같이 꼼수를 쓰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또는 정당으로서 정당한 일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박수영 후보에게도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님이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부인인 수원대 교수의 경기도 보조사업비 공급 유용 사건이 있었죠. 공직자는 늘 가족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공급 유용했다는 게 팩트입니까? 예, 예. 저는 뭐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공급 예. 유용을 했으면 고소 고발을 당하든지 처벌을 당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공무원,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대학협력 팀장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유용금을 그 추징하려고 하자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당 공무원을 그 당시 부지사인 박수영 후보와 경기도 감사관이 협력해서 공무원을 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공무원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자, 질문 정리해 주시죠. 예, 정리해 주시죠. 경기도는 수원대학교에서 4만 4천 원의 반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은 변호사 질문 없이 정리하시고 호소석을 답변 해서 듣겠습니다.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기회를 좀 주시죠. 네, 예. 하시죠. 저희 집사람이 수원대 교수인 건 팩트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공급 유용을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시면 생방송에서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죠. 그것은 자, 그 당시 박수영 후보 언론에 답변 시간입니다.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언론에 예,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 난 사항이라도 팩스를 확인하고 질문해요. 저희 집사람이 그 프로젝트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당시에 문현 고하차도 철거 계획에 대한 현정길 후보님의 생각을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현 고가도로가 있는 그 문현 로타리 주변에서 제가 이미 근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 고가도로로 인하여 그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힘들고 저도 그 철거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들과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하고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건설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지적한 건 맞습니다. 그 많은 물동량이 신랑으로 갔지만은 아직은 그 신선대에 동남아 물량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 그래서 후보님 주도권 예. 시간입니다. 예. 네. 제가 이 차량 운행 대수 그리고 교통의 흐름 모든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가차도를 철거를 하게 되면 6차로에서 8차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훨씬 교통도 원활하고 주변의 상권도 형성이 돼서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네, 주도권 갖고 토론 진행하십시오. 예,
혹시 다른 후보 질문은 없으신가요? 다른 후보 통합당 박수영 후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현정길 후보 질의 관련 후보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과 국회의원 출마 경험도 있으면서 공직자로서 오직 국민만 보고 일했고 사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답변해 주실까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아직 청원 내용을 보면 청와대 청원권이 있어서 유권자를 대신해서 질문 드립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박수영 전 네, 이게 생방송이어서요. 이게 시간을 저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이에 대해서 후보자들 상호 간에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데요. 이 같은 저출산의 해법으로 선진 여러 나라들과 같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과 함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육아휴직 문제야말로 워라밸, 일생활 균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일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립니다. 정의당은 아빠도 3개월 육아휴직제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직장 눈치 안 보고 모든 아빠들이 다 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약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공약에 남성 육아휴직이 없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출산율 높여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외면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20% 조금 넘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휴직 의무화도 좋지만 휴직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직장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 같은데 불이익이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잘 지키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모든 아빠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혜택 받는 남성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후보 상호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갑니다. 순서에 따라 정해진 한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차례로 보충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빠들의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가 이 참여가 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앞에 그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 최대 80% 그리고 월 1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쉽게 이렇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100%월 25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육아휴직 신청률이 20%에서 7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직장 문화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려고 해도 동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내 일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이고 상사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강 후보님 그 질문 시간을 딱 절반 쓰셨는데 혹시 질문 더 있으면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영 후보가 현정길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현 후보님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두 가지 문제점, 돈 문제하고 그다음에 분위기 이 문제 두 직장 가지가 문화요. 직장 문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는 데 대해서 저도 뭐 깊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가 지금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인데 이걸 250만 원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 한도죠. 예. 그러니까 한도를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업에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육아휴직금은 그 고용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휴직으로 인해서 인력이 빠져 이제 이런데 그거는 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이제 사용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기업의 부담이 아니고 예, 고용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 건 맞는데요. 예, 예. 고용보험기금을 잠깐만요. 질문은 이미 네. 하셔서 답변을 지금 그런가요? 네, 예. 1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뭐 그래서 그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제 고용기금에서 일정하게 그 나가고 있고 실제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정부가 일정하게 또 담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부가 그 모성보호 사업에 대한 일반 회계 전입금이 1,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한 9.6% 정도 수준인 거죠. 그 부분을 좀 대폭 늘림으로써 그 부분 일정하게 되고 있고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육아휴직을 해서 네. 가정이 안정되면 답변 시간이 이미 흘렀는데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정의당 현정길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예, 자, 그럼 박수영 이번에는-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그 근로 시간은 일반 그 직장의 기업인 그 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제가 공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께서는 자영업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좀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안으로 하시는 게 좋겠는지. 네. 자영업자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용보험기금을 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기업에 아까 부담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업이 절반을 내고 근로자가 절반을 내서 50대 50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뭐 4천억 정도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확대하게 되면 기업이 더 내거나 근로자가 더 내거나 정부가 재정을 더 넣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기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한다 하면 전적으로 일반회계, 즉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저는 아이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청년, 멀쩡한 아이들까지도 돈을 주는 복지는 반대합니다.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됩니다. 예. 강준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해수부 차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부 부처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제일 낮은 부처, 매년 하위권을 맴돌던 부처가 바로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차관으로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해 하셨던 조치는 질문 시간 끝났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참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차관 시절에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이 저조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그러면 왠지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또 동료한테도 미안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시간 좀 남았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넘어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공통 질문 이어갑니다. 후보마다 차례로 2분씩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남구 갑선거구는 최근 그 선거구 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대연동과 문현동에 더해서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을 아우르게 됐지만 도시 기반 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내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예, 방금 박 후보께서 우암동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같아서 참 반가웠는데 그 개발 계획은 역시 또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그 뭐 산업 뭘 짓고 건설하고 좀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그 하느냐 경제를 살리려면은 저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민생이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암동 간만동 일대 그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확정된 곳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을 추진하되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쫓겨나는 재개발 또는 건설사들을 배를 불리는 재개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에 따른 이익은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람 중심의 재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가 저는 형성이 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화되는 개발은 결국은 건설사를 위한 개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남구형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남구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항유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도 4개나 있습니다. 그런 역사문화적 자산들을 네트워크화해서 남구만의 인문학적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자산 위에 주민공동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천과 북항, 황령산에서 우한반도로 이르는 숲을 잇는 생태축을 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때문에 이기대와 황령산이 난개발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고 사회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항이 지금 10대 오염 항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분의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남구 갑선구 지역 내 불균형 현상,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후보자들께 그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을 각각 드릴 텐데 1분의 시간입니다. 예, 남구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 이해 있습니다 라고 외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 길이 막힐 때는 좁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라면서 세상이 외면하는 투명인간의 손을 잡았던 노회찬 의원이 생각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자,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담아내자고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기득권 양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욕심으로 위헌적인 비례위성 정당을 앞다투어 만들었습니다. 반칙과 꼼수가 정치판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런 꼼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과 저 현정길은 원칙을 지키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과 현정길을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남구 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